한승욱 교수님께서도 10분 내지 15분 정도 해서 법철학적 관점에서 토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남대 양청수입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게 된 영광이고요. 저희 아마 다 미적 토론하신 분은 다 똑같은데 이게 발표문 같은 거 보기 전에 미리 다 제목하고 프로그램 간을 보고 아마 다 토론문을 작성을 하셨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자유롭고 다원적인 토론문이 나와서 오히려 재밌고, 방금 또 토론해 주신 교수님한테 참 귀중한 여러 가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저도 시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4번, 5번, 6번 정도 그냥 쭉 읽어가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의 개인화와 치유의 사회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과 치유 현상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발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저는 재난과 치유에 관해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재난이 개인화되는 데 반해 다른 한편으로는 치유가 사회화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은 본래 사회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라는 개념이 잘 보여줍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재난 개념이 확장 및 분화되면서 사회적 재난에 대비되는 개인적 재난이라는 개념이 의미론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있는 권리 이론 영역에서 개인적 권리에 대비하여 집단적 권리가 새롭게 등장한 것과 정반대의 맥락을 이룹니다. 한편 개인적 차원의 의미가 강했던 치유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집단적 기억의 트라우마와 이에 관한 사회적 치유가 오늘날에는 매우 중요한 사회의 과제로 강조됩니다. 어쩌면 이는 집단적 권리의 출현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치유의 사회화라는 의미 안에는 치유를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 영역에서는 고독사, 사회적 고립, 은둔, 고독에 대한 대응을 국가 공동체의 과제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발생하는 재난이나 여러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더 이상 개인이 자유주의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그래서 국가나 사회 공동체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둡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법학자인 저는 사회적 치유를 구현하는 데 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고민합니다. 법을 통한 화해와 용서 가능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법으로 화해와 용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주로 책임을 부과하는, 달리 말해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처벌이라는 수단으로 과연 화해와 용서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화해나 용서보다는 보복 또는 응고의 성격이 더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화해와 용서를 구현하려면 처벌보다는 관용이나 포용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법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화된 법이라는 수단이 화해와 용서를 구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좀 생략하고요. 그냥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6번 보면요. 적극적 일반 예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회복적이거나 아니면 회복적 사법 이론이 실제로 성과를 거두는지에는 의문이나 비판이 제기됩니다. 책임 부과라는 강제적 수단을 통해 규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거나 화해와 용서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는 여전히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책임 부과야말로 화해와 용서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화해는 갈등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화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갈등이 없다면 화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용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따라서 용서가 성립하려면 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는 법체계에서는 재판을 거쳐 진행되는 책임부과 절차를 통해 인정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누군가의 죄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법적 책임부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저는 이제 구별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냐. 구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행적인 규범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근거에서 화해와 용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책임 부과함이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벌 부과가 상징적, 표현적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에서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책임 부과함이 이를 전제로 한 화해와 용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이루어진 화해와 용서, TU는 법의 기반을 두어야만 비로소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철학적 시각에서 화해와 용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화해 용서는 정의로운 책임 부과가 전제돼야 된다. 책임이 화해 용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다른 말로 사랑을 배우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걸 봤는데요. 역시 법학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을 해주실 분으로 개인국 교수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의 개인국입니다. 먼저 저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오늘 이렇게 소중한 학술 대회를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경연구소와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경연구소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학술적 교류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법학을 전공을 했고 제 전공은 공법, 헌법하고 행정법 전공입니다. 오늘 앞에 두 개의 발제 세션과 지금 종합 세션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여러 가지 진실성에 대한 규명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대응 방안, 제도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개인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도 반대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욕심, 특히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것들을 참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었는데 약간 제가 거기에 반론은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공법학자이지만 공이 아닌 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마 그 앞에 데스크에 남아있던 책 중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그 전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제 기억에 220몇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 인간의 존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개인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살죠. 특히 요즘 제가 어렸을 때 신세대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요즘 세대들한테 이제 MZ라고 많이 하는데 꼭 얘기하는 거 공과 사 구분을 할 줄을 모른다. 쟤들은 아무 때나 와서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놓기만 하고 개인적인 사유를 얘기하느라고 공적인 문제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뭔가 집에 굉장히 가정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 야구 선수가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낮에 찾아와서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내가 등판하겠다. 굉장히 훌륭한 워크의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뭐가 있냐? 뭔가 사적인 것을 내세우고 부정적인 것 또는 뭔가 아직 좀 덜 자란, 덜 성숙한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저도 동양철학을 잘 모릅니다만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한비자를 비롯한 법가주의 사상가들은 이 사적인 것을 내세우는 건 올바른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사욕에 대한 것 또는 사적인 욕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 내면에 대한 것을 토로하거나 개인적인 고통을 얘기한다라거나 또는 내가 어떤 개인적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좌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고통은 아까 심리학도 있었고 종교학, 신학 여러 가지에서 이 개인적인 고통은 굉장히 주관화되어 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마음 한켠에 난 지금 개인적 고통으로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 순간에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린 그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찬송은 부르지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서러운데 또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개인적 고통을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좀 공과 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을 공적인 것에 호소하지 말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나 큰 사고나 재난을 당하고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순간에도 그거는 교통사고였을 뿐이야. 누가 거기 놀러가라고 했냐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뭔가 이거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을 만들자. 국가가 뭔가 나서서 뭔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이기심 가득한 기득권자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각종 사회의 권력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자. 어떻게 할 것인가? 20세기 서구 민주국가들은 대부분 어떤 방식을 정했냐? 레비아탄, 즉 선한 레비아탄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입법자를 뽑아놓습니다. 이들이 개인과 사회의 목표를 위해서 미리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우리는 갈 거야. 어떻게 할 거냐? 법을 만들어줍니다. 이 법에 따라서 우린 선한 목표를 향해 뛰어갈 것이다 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개인의 경제적인 것, 신체적인 것, 문화적인 문제 모두 도맡아서 개인의 삶에 대한 기준을 정해줄 뿐만 아니라 집행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이제 소복지국가라고 불렸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는 복지국가적 이념을 달성하자 이런 국가를 우리가 소위 민주적 법치 및 개입 국가라고 해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데모크라티시 레이츠 인벤션스 차트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선한 의도죠. 그런데 문제는 선하든 악하든 결국 이게 레비아탄이라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개인의 갈등, 개인의 고통이라는 건 매우 주관적이고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는 양상 자체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입법자가 정해놓고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 계획 낙관적인 사고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고요. 5년 또는 4년 정도 되는 공직자들이 정한 사회적 안전기준, 이것이 개인의 고통과 개인의 슬픔과 사회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적 관점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관화되어 있는 개인들, 각종 주관화되어 있는 사회적 고통과 개인적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바라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왜 저 사람은 해줬는데 나에게 해주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다른 법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법은 더 강력한 개입을 추구하게 되고 그럴수록 오히려 개인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전도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획일적인 기준 앞에서 개인이 고립되고 종속되고 인간의 존엄이란 것은 결국 인간의 주체를 만드는 것인데 이런 국가의 통제에서 개인이 객체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게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개인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의 상관관계라고 있는데 이건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 나름대로 여기까지 요소를 만들어서 제가 97페이지, 8페이지쯤에 이제 그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가지고 맵핑을 좀 해봤습니다. 좀 글자가 작게 나오긴 했는데 이 글자를 제가 작긴 하지만 여러분들 밖에를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바깥쪽에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보통 법과 제도에 관한 문제들이고요. 안으로 들어올수록 무엇이냐 하면은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고통, 이것을 위한 치료 방안 또는 통합적 접근 방안 모두가 개인과 좀 더 원자화되어 있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집단, 그 다음에 공식적인 법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절차, 비공식적인 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출발은 김수환 주임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간이다, 인간의 존엄이다, 개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개인이 문제의 핵심이고 치유 가능성에서 중심에 서야 되는데 늘 개인은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겪는 갈등, 고통 가운데서 개인은 사실 보호해준다, 특별법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특별법을 가만 보면은 개인이 사라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죠. 고통과 갈등 한복판에 서 있는 건 개인인데 우리는 keep calm, carry on. 넌 계속해라, 일해라. 공익적인 활동을 넌 계속해라. 너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너를 잘 해결해 줄지 안 할지 나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일단 내가 구해줄게 너 가만히 있어봐.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라진 공동체, 개인이 중심이 되지 않은 법을 우리가 무수하게 만들어봤자 이것은 개인을 살리지 못하고 개인의 고통과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법이 많아질수록 반대로 그냥 개인이 고통이 구제받는 것이 구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뭔가 거창하고 대안적인 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런 공익적인 얘기, 공적인 가치, 사회적인 제도, 사회적인 갈등의 해소를 얘기할 때 과연 우리가 개인의 권리, 개인의 지위, 개인의 이익, 개인의 평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개인적인 것은 억누르는 것이 좋다. 공적인 것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좋죠. 물론 맞습니다. 숭고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자 또는 개인적인 갈등을 굉장히 다양한 주관적 상태에서 놓여있는 자들에게 너는 참으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느냐. 과연 우리 법은 그래 맞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공법은 보통 공익을 우선하고 개인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 우리 헌법이론은 매우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대사회에서 현대 헌법으로 이런 계속 넘어오면서부터 공익이라든지 법이 지켜주는 것만 그 범위에서만 개인이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법의 출발 자체 어디에서 나타나냐 바로 개인과 개인의 기본권에서 나타나는 것을 헌법이론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헌법을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오늘날의 일반적 표현은 국가와 개인 간의 서열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도 부정합니다. 즉 공동체는 개인의 의미 체험체고 그렇게 통일되고 개인의 각가지 경험과 의미와 갈등의 해소가 누적된 것이 바로 헌법이고 국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란 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제한되는 것이다. 그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기본권은 항상 공익이라든지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조화라는 것, 소위 실제적 조화의 원리라고 해서 법학부 1학년 때 배우는 원칙인데 사실은 잘 안 지켜집니다. 가장 이것이 안 지켜졌던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던 코비드-19 상황에 팬데믹 상황에서 일단 내가 감염이 됐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아픕니다. 그 사회에서. 그런데 아프다라고 하면은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 사람이 지금 포항에서 헬스클럽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는 방역상 아무 필요가 없는 그 사람이 몇 시에 헬스장을 몇 번 갔는지 동선을 모두 다 공개합니다. 그걸 뭐하러 공개하느냐? 생명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조화의 원리는 완전히 배치장사입니다. 과연 이 지금 공익과 상대방의 기본권, 제한돼야 될 기본권이 실제적으로 지금 묶이는 것이냐? 실제적으로 안 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생명권이다, 국가다, 우리 사회다라는 것으로 한 사람의 기본권은 곧바로 별다른 협력도 없이 무작정 침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감염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이 감염자가 잠깐 들려서 상호명이 공개된 식당까지 폐업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대체 누가 지금 개인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그 99마리 양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한 마리 양이 내가 아니었던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안도할 뿐이지 한 마리 양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을 중시하자라고 얘기하면 개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공동체적 가치에 무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고통과 갈등의 해결이 우선시되고 그 토대가 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시되어야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 헌법상의 복지국가를 말하고 있는 사회국가 원리 이런 것들도 개인의 자유권을 근거이자 한계로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개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사회는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바로 헌법적인 접근이다. 반대로 후견적 입장에서 그저 개인을 객체화시키고 그 개인적 고통을 평가절하한다라든지 입법자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통해서 개인적 고통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조건이 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개인이 유리된 공동체의 갈등 해소 기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내 이웃을 돌봐야 된다,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정형화된 기준에 종속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될 문제를 노도 학폭이라고 해서 법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갈등, 내가 개인으로서 갈등 해소 기제에서 이탈되어 버린 사람들은 어디 찾아갑니까? SNS에 찾아갑니다. 아니면 언론을 찾아갑니다. 정제되지 않은 울분과 고발들이 SNS 웹사이트에 넘쳐납니다. 이것을 언론들을 취재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죠. 이 와중에 한때는 가해자가 됐던 사람이 갑자기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전 국민의 가시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무거운 짐, 이 고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말하죠. 언론이 잘못했다, 유튜버가 잘못했다 라고 하지만 개인의 고통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는 사실 그곳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인을 변두리에 두고 국가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냐. 만약에 누군가 네 아우, 네 형제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밖에 대답 못합니다. 그건 프라이버시라서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본인이 담당하면 SNS에 해명글 올리거나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라는 카인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출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개인이라는 것을 그 갈등에서 중심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제목을 각각 그리고 함께라고 했는데 결국 개인의 것을 우선시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 하지만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국가, 이 모든 갈등 해소의 원칙, 그 다음에 공익의 실현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국가, 협력적이고 분업적으로 공익을 실현해가는 구조, 이런 구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분명하게도 어떤 정권, 어떤 입법자 또는 어떤 정부가 그냥 손을 흔들어서 내가 하겠노라고 따라오라 라는 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을 중심에 둔다. 굉장히 이상적인 대안이죠.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을 중심에 두는 그 첫걸음을 우리가 내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이 문제인조차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고 어떻게 개인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우리는 그저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법 제도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교수님께서는 고통의 치유를 공부학자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인 것의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고, 국가 제도는 개인의 존중, 그리고 개인 존중과 공적 역할의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익의 궁극적인 지향은 개인의 기본권 주체인 개인, 다시 말해서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리고 함께라는 상호 주관적 문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여러 분야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보니까요 38분이라서 50분까지죠. 약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1부, 2부에서 플로어 토론을 하고 싶으셨는데 아니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외에 말씀이나 의견 주실 분 계시면 어디 사는 누구인지까지는 안 밝히시더라도 누구신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게 의견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대한 질문이 되면 어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인지 특정해서 말씀해 드리면 저희 진행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개인교 교수님께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중요성과 법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법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그 지점을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자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은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단식 투쟁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폭식 투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가족들의 그런 슬픔이 그렇게 만연한 상태에서 폭식 투쟁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네들도 인권이 있고 자기네들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가족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맞은편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저 사람들은 보상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놀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을 국가가 왜 도와주냐고 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의 과정에서 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좀 법에 대한 지식이 좀 일천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헌법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물론 저는 아까 이제 개인을 좀 더 중심에 두고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예시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옆에서 대응하는 집회를 연다라든지, 근데 그 집회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이것은 명백하게 모욕, 명백하게 명예훼손을 위한 어떤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그 예시만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면서 제가 판사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집시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집회가 이미 개최되기를 신고가 되어 있는 그런 집회 같은 데에 만약에 서로 좀 모순되거나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집회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포인트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처벌이라든지 제재 수단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보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런 제재 수단 자체가 있는데도 운영되지 않는 상황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지금 아마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실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제재를 해서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 제가 어떤 특정 유튜버를 절대 겨냥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재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그런 제재를 통해서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겠구나가 될지, 제재를 당한 것을 오히려 광고 수단으로 사용할지라는 것에 문제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그거는 처벌해야 됩니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제재 수단을 분명히 법이 가지고 있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로 독일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극우단체였습니다. 극우단체가 계속적으로 일정한 표를 자꾸 선거에서 득표를 합니다. 득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정부 보조금을 받아요. 근데 분명히 독일 헌법에서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것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과거사도 있었고 했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또는 그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서는 안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왜 그렇게 했느냐, 오히려 그런 정부 보조금을 갑자기 끊는 법을 새로 만든다, 또는 갑자기 얘네를 위헌 정당을 훼손시켜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정당에 대해서 더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준다라든지 그게 더 노이즈 마케팅이 된다,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독일에서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그런 정당은 이제 나중에 제재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이런 것을 너도 기본권이고 너도 기본권이니까 다 인정해준다, 저는 절대로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에도 거기에 대한 제재수는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사실은 오늘 제 토론문에 더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의견 주실 분? 네.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예.
이번 심포지엄 또 부제가 콜로새서 3장 13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제가 신부로서 이제 봉사하다 보면 용서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힘만으로 용서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용서가 100% 가능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신의 도움으로 그나마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도움을 얻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저는 당연히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용서보다는 사실 뇌과학적으로는 복수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복수를 하는 어떤 행위의 어떤 동기라든가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복수의 가장 주된 동기는 뭔가 상대방과 나 간의 어떤 균형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균형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동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복수 행위를 통해서 그 무너진 균형 상태가 회복이 되면 이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복수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본인이 가했던 가해의 어떤 정도를 축소해서 지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대등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복수를 당한 뒤에는 또 다른 또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불균형 계속 악화시키고 계속 지속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복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목적을 이루는데 별로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대안으로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그 균형 상태, 무너진 균형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데 가장 좋은 그런 해결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가 중요한 대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그 용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다기보다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리 깍칼이 어떤 선생님한테 질문은 아니고요. 그래도 박승찬 교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거에 되게 마음이 좀 왔습니다. 연대라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소 생각하는 건 좀 비슷하고, 또 개인구 선생님 하신 것도 좀 비슷한데, 그 어떤 사회적 재난이 크게 나면 일단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집단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에서 두터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게 사실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거고,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주 강력한 연대가 있고 느슨한 연대가 있는데, 강력한 연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청중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잡하다고 그럴 수 없는 건데, 그런 일을 하는 건 이 연대 그 규모가 있는 강력한 지배하는 연대는 무너지는데, 여전히 느슨한 연대는 좀 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 그 배려, 앞손 누군가 꽃을 던져주고. 근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그 리차드 세넷이라고 좀 글이 좀 괜찮다고 해서 좀 읽어보는데, 협력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사회적인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이어갈 수 있고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치유를 위해서 협력이라는 관계가 아마 이제 레미넌스가 강한 연대, 약한 연대에서 느슨한 연대에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시키는 거. 그건 한경 갑자기 할 수도 있고 몇 명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제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대답해서 괜찮지만, 아마 사회 구조적인 그 지속 가능한 치유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위해서 우리가 협력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질문이 좀
사실은 쭉 보고 나서 제일 당황한 건 우리 김학진 교수님 발표였는데요. 왜 그랬냐면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개념들을 다 뒤집히고 있어서 그래서 사회적 고통과 개인적 고통 우리들은 전체하고 있는 것도 뭐 상관관계를 저는 의문은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처럼 해서 이건 너무 과도하게 개인적인 우리들은 항상 어디 기대하냐면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를 치유해 줄 것을 기대하는데 만약에 이 정의를 가지고 공감을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감정이라는 게 뇌와 신체가 그냥 소통 장애 같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과연 이 사회적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다시 우리 교수님께 해주신 것에 보면 제가 5.18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미리 경험했던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유사한 고통을 그래서 아시아적인 고통을 할 때도 5.18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 이후에 세월호라든지 세월호 했던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인 자기주관 어떤 의미에서 사고를 당한 엄마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엄마들이 자기 아이는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연대에 대한 가능성과 같은 것 사실 김수환 추경님이 가장 보여주셨던 거는 모든 장소에 계실 수도 없지만 가장 고통받는 곳에 가서 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그 공감을 주셨던 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자기가 혼자 아니고 아까 인용해 주신 우산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덮어주셔서 함께 써주셨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은 것이야말로 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 개인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을까 뭐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밖에 또 시간이 됐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시간 관계상 52분이라서 아쉽지만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3부 사회본저로서는 그 추기영님의 따뜻한 목소리 담긴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하는 말이요. 어디 보니까 그 추기영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의 구체화된 현실적 모습이 인간이라고 하신 말씀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구체화된 현실적 존재로서 오늘 이 자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좀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 폐회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폐회사는 저희 공동주최 기관인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님께서 직접 오실 수 없는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그 개인국 교수님께서 대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심포지엄의 기획 단계부터 사실은 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실 이날이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시고 또 죄송한 사죄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사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가톨릭대 원정철 총장님, 가톨릭대 김수환 추경연구소 임민균 소장님,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 사회자로 참여해주신 분들과 예빈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역을 통해 화해와 용서라는 깊이 있는 주제를 여러 학문의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 다른 렌즈를 통해 개인과 사회, 고통치유라는 과제를 성찰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해와 용서, 정책화와 제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현대 행정에서도 김수환 추기경께서 보여주신 화해 리더십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도적 장치들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인 화해와 치유로 이어지기 위해 추기경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전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과 집단의 트라우마의 치유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은 다양한 갈등과 상처들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확인했습니다. 용서의 의미입니다. 추기경께서는 용서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미덕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정의나 진실 추구와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학회를 통해 우리는 많은 가능성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학자간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론과 실천의 조화 역시 중요하고 시대적 맥락화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과제입니다. 추기경께서 보여주신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현대의 맥락에서 어떻게 새롭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김수영 주임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실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우리 사회의 화해와 용서, 평화와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경청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가톨릭대와 고려대의 많은 학문적인 만남과 인적 교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또는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신무광호 대표